안 불러와줘. 무슨 일 있어? 나 때렸어. 나 너 싫다고 계속 100번 넘게 얘기했어. 난 자기는 못해 잊어. 너고 같이 죽기 전에 잊지는 못해 나는. 여자가 죽는 일, 그래도 연인 관계에 여성이 살해당하는 거 별거 아닌 사회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충분히 희생됐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이.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허민숙이라고 합니다. 멜버른대 로스쿨의 방문학자 비지팅 스칼라로 2개월간 다녀왔습니다. 호주에서 작년에 40명 죽었다고 막 정부에서 막 비상에 걸려갖고 막 난리가 나고 막 호주 연방정부에서 가정폭력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연구하라고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의 연구 예산을 내려보냈어요. 이거 왜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안 된다라는 거죠. 테러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나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냐. 근데 이 가정폭력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 교제폭력, 교제살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국민이 계속 사망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통계도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138명 사망했다라는 이제 여성단체의 통계가 있는 거죠. 수백 명에 이르게 다치고 사망하고 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모른 척한다? 국가의 역할이 아닌 거죠. 개인적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냥 피해자는 너무 불운했거나 어리석었다. 나쁜 남자 왜 좋아해? 또는 가해자는 정신병자다. 사이코패스다. 그러면은 국가나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한 개인이 재수가 없는 거를 뭐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 사소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통계를 내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야? 라는 대답은 사실은 국가와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이거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에 괜히 개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 거죠. 서로 알아가는 사이 그리고 친밀한 사이, 교제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인데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맞았어. 증명할 수 있는 피해,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피해를 입는 것 이것 중심으로만 이 폭력을 본다라면은 이 문제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서는 훨씬 더 잔인하고 교묘하고 피해자에게 더 많은 후유증을 남기는 폭력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나쁜 형태는 통제인 거죠. 내 말만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입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주체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사람 삶 전체의 어떤 자율성 이것들을 완전히 찬탈해가는 범죄. 가 바로 통제라는 거죠. 하지만 신체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볼 때에는 피해자야? 뭐가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사귀면서 한두 번 안 싸우는 사람 있냐고. 그러면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개입하면 안 된다. 개입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돼. 둘이 놔두면 어쨌든 해결할 거고 그것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야 라고 데이트 폭력을 봐왔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도움을 주러 경찰관이 나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진정됐어요. 라고 말하는 피해자들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드러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더 큰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옆에 두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지 않아요. 피해자들이. 그 11번 신고했던 사건 있잖아요. 피해자가 19살인. 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11번이나 신고했는데 다 피해자가 혐의자로 올라가 있어요. 쌍방이라는 거죠. 쌍방폭행했다. 폭력을 이해하는 수준이 대단히 미흡하다. 형편없다. 그 피해 여성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한 더 깊은 이해, 한 발짝 더 들어간 어떤 그 이해를 하려는 노력 대신에 설마 금방 또 사이 자기네 좋아졌고 다시 금방 연인으로 돌아갈걸? 이렇게 판단해 왔던 것.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뭘 요구하냐면 죽도록 때려놓고 아니면 죽도록 모욕하고 경멸해놓고 야 내가 미안해. 야 이제 사과했으니까 빨리 다시 명랑해져. 다시 애교 좀 떨어봐. 이러고 있거든요. 심한 폭력이 있고 심한 욕설이 있고 어떤 모욕이 있고 경멸이 있다면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사과해요. 지가 울어 막 가해자가 막 무릎 꿇고 약속하고 막 선물 사다 나르고 막 빌어요. 그때 피해자가 흔들리죠.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팼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모욕감을 줬어. 근데 내가 또 금방 달래 걔를. 그럼 얘가 다시 돌아와. 이것만큼 큰 통제가 없어요. 완전히 상대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했다, 후회한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믿지 마세요. 나중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가해자들은 처음에 굉장히 스윗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생존한,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많은 피해자들이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걱정과 염려를 가장한 통제가 시작돼요. 9시까지 들어가. 내가 걱정돼서 그래. 너 때문에 일상이 안 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거 굉장히 위험 신호예요, 진짜. 레드 플래그예요, 이거는. 언제 화낼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긴장하는가, 내일은 다 제껴두고 저 사람이 일을 돕기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면 그만둬요. 그거 건강한 연애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통제라는 것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그렇게 믿어요. 정말 찐사랑을 만나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삶에 자꾸 일상에 방해가 되면 얘기할 수 있죠. 나 그거는 조금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수용하면 괜찮아요. 그래, 나 몰랐어. 그 의사표현에 대한 대답이 폭력으로 되돌아올 때. 뭐라고? 네가 줄게?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폭력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단계라고 하는 거는 그런 통제, 그다음에 언어 폭력, 심각한 욕설, 그다음에 이제 밀치기, 자기 물건 던지기, 그리고 자기 손으로 벽치기, 뭐 이런 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 폭력이 시작됩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정말 많은 수가 반복적으로 그런 피해를 경험했을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통계가 없습니다. 외국의 자료를 보면 그래요. 목조름을 당하지 않았던 피해자보다 목조름이 있었던 피해자가 사망할 확률이 700%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대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일상을 지배하려는 어떤 행동을 얘기를 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고 조종하고 장악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것. 근데 봤을 때는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무슨 뭐가 폭력이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위험하고 가장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폭력의 한 유형이라는 이것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영국에서 최장 5년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14년, 뉴사우스 웨일즈는 7년형, 그리고 호주 퀸즐랜드주 14년형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강압적 통제가 결국에는 피해자 사망에 이른다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성 혐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어떤 여성 자체를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들을 여성 혐오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 혐오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성 혐오자라고? 내가 여자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자를 어떤 방식으로 좋아하냐면 어떤 여자가 좋냐면 나의 요구를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고 순응하는 여자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삶을 바쳐서 나의 삶을 이롭게 해주는, 내가 밟고 올라가서 미천으로 삼을 수 있는 여자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여성을 동등하게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수단이나 어떤 도구로 여성을 생각하거나 그렇게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사람 여성 혐오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폭력적일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나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삶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폭력적일 수 없어요. 근데 도구나 수단이나 물건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이 되면은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짓밟고 싶은 거죠. 내다 버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공격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여성 혐오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여성 혐오 범죄인 거죠.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교제폭력의 특성을 잘 반영한 법률이 없고 이런 점에서
일어나는 양상은 비슷할 거예요. 이 일은 불행하게도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호주에서도 뭐 어느 곳에서 캐나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하지만 피해자가 동시대에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될 점이 있는 거죠. 형법에 폭행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폭행과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인 거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네 처벌해 주세요.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단호하게 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무서운 거죠. 와서 지금 나만 죽여요? 부모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친구도 죽여요. 내 처벌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저 사람을 과연 처벌할까?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아니요, 그만두겠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할게요 라는 대답을 하는 비율이 높아요. 교제폭력으로 신고했다가 경찰이 출동했는데 현장 종결되는 건수가 작년에 54.4%였어요. 출동해서 와서 이제 물어봐요, 경찰이. 사건 접수하실 거예요? 부터 물어봐야 돼요. 그게 바로 반의사불벌이에요. 그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아니요, 그냥 그만둘게요 라고 대답한 것이 절반이 넘는다라는 통계인 거죠. 그럼 왜 그러겠어요? 심심해서 친구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야? 그렇다면 피해자는 굉장히 큰 위험, 굉장히 큰 안전상의 위험에 빠져 있을 수 있다.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다. 그리고 가해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가정폭력 엄하게 처벌하는 국가예요? 아니에요. 이 관계에 대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데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들, 헤어지면 그만인 사람들 이 관계까지 깊이 개입하겠나요? 가정폭력을 만약에 되게 엄격하게 절대 안 돼. 이렇게 해왔다라면은 이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수도 있어요. 법도 진작에 만들어졌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게을렀다, 국회가. 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또 했어요. 지금 같은 시대는 진짜 하나도 안 모호해요. 지금 SNS 다 하잖아요. 주고받은 메시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연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미국의 법령에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 이들의 교제 중인자, 데이트 중인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연인으로 소개했는가? 그럼 니네 연인 관계야. 그럼 니네 법적 적용을 받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법률안이 이미 다 나가 있는데 모호하다.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기에 이런 걸 굉장히 게을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호주 가서도 선생님 어떻게 이런 법들이 이렇게 막 통과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럴 때마다 큰 사건들이 있었대요. 누가 사망하고 뭐 아기가 죽고 뭐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뭐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빨리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버린다라는 거. 이게 정말 큰 차이점이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더 큰 사건을 기다려요. 그러면은 충분히 희생됐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줄게. 안전가옥 안내해 줄게. 피해자를 숨겨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 절대 못해요. 왜 피해자가 도망갑니까? 가해자 처벌하고 가해자 제재해야 될 거예요. 가해자가 주눅 들고 가해자가 눈치 보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별 효과도 없는 스마트워치 주면서 눌러라 위험하면 눈앞에 있는데 누르면 뭐예요 지금? 1초 만에 옵니까? 경찰이?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장치 달라고요. 안 만나면 피해자 다 삽니다. 가해자 안 만나면. 마주치지 않으면 죽을 피해자는 없어요. 교제폭력 그 법을 별도로 만든 국가는 없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가정폭력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가정폭력 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들어가 있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너 처벌 안 할 테니까 기소 안 할 테니까 그냥 상담받아.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해서 한국 사회에서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을 막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미디어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항상 어떤 인터뷰가 따라붙어요. 가해자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이거 굉장히 문제적인 거라는 거죠.
거죠. 위험하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구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왔는가 이걸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그렇게 공손하고 그렇게 정중하고 그렇게 반성하고 막 울고 막 난리인 거잖아요. 그 입장에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는가 이런 걸 수사해 달라는 거죠.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찰도 있고 그리고 1366 그리고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이런 기관들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게 가족에게 누구에게도 정말 걱정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다 안고 가야 된다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된다. 안전을 지키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